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들 기내식을 싣지 못하고 운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다가 기내식 관련 한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의 뿌리에는 이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지배권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고요.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허스토리를 만든 민규동 감독이 출연합니다. 김희애, 김혜숙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자, 어떤 취지로 어떤 영화를 만드셨는지 민규동 감독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한국을 바라보는 외신의 시각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2부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그 배경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지배권 문제가 있다. 더 꼭 집어서 박삼구 회장의 금호 타이어 욕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네요. 자, 아시아나 항공에 직접 몸담았던 분입니다. 전직 노조 간부신데요. 김영수 씨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 안 하시는 거죠? 네네. 재직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시아나항공 정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간부로 지내셨고. 네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를 이번에 바꿨다. 근데 마침 그 바뀐 공급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업체에 맡겼더니 뭐 이런 대란이 벌어졌다. 뭐 현재 그런 소식들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여기에 무슨 금호 아시아나 그룹 지배권 문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이번 기내식 대란 건이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업체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걸로 순간적인 해프닝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 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박상구 회장이 과거에 약 10여 년 전에 금호 대우건설과 대한통을 인수하면서 무리하게 그 자금을 차입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 회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박상구 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융통을 하게 되고 또 빚을 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지리하게 진행을 되면서 또 최근 작년,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캐터링 사업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 캐터링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내식? 현재 기내식. 그렇죠. 캐터링 업체. 지금 현재는 이제 바뀌었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LSG라는 캐터링 업체가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번에 새로 바꾸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내식 업체를 교체하는 배경에 이 자금 문제가 들어있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당시에 하이남그룹 측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금호타이어를 박상구 회장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원을 하는 과정 중에 LSG 즉 지난해 캐터링 업체에 회사채를 금호홀딩, 제가 알기로는 금호홀딩스 회사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호홀딩스 회사채를 뭐 투자 또는 인수를 해라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1,600억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LSG에서는 승낙이 허락이 안 됐었고, 그렇게 되니까 박상규 회장 측에서는 이제 금호에서는 이제 업체를 바꾸면서 예. 이 일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럼 새롭게 그 기내식 업체로 선정된 바뀐 업체는 요구한 대로 금호홀딩스에 1,600억 그거를 인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하이난 그룹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 1,600억 외에 약 500억 정도의 그 비용을 더 금호 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걸로. 예. 그게 지금 금호홀딩스가 금호그룹의 지금 지주회사격이고, 그렇죠. 예. 여기서 자금을 융통해서 금호타이어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 돈으로 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기내식 건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기내식, 즉 밥인 식사인 거죠. 예. 식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 식사보다도 더 중요한 비행기의 안전, 즉 정비 안전 부분이 저는 사실 더 염려가 되거든요. 전직 정비사로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 건이 딱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결국 올 게 왔구나. 네. 결국 이제까지 미로 쌓여져 있던 부분들, 예. 문제점들이 이제선 터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정비나 안전 분야에 뭐 투자가 안 됐나요? 이제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예. 뭐 전혀 뭐 부품이라든가 항공기 여력기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항공기가 보장이 안 나면. 예. 하지만 항공기라는 거는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예. 보장이 나든 안 나든 반드시 정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정비 행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승객들의 안전이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지금 비용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비 쪽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노조 입장에서도 계속 회사 측에 예. 투자를 해라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해왔었지만, 예. 번번이 그게 이제 가로막혔던 거죠. 예. 지금안에도 항공기 10기가 꽤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10기가 지금 10기가 부족해요? 그렇죠. 여력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여력기가 없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기타 주요 부품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현재 운용되어지고 있는 항공기에서 부품을 떼서 다시 이쪽 비행기에다 장착을 해서 그 비행기를 내보내고, 예. 그러면 또 이 비행기가 지금 운항할 수가 없으니까, 예. 또 다른 비행기에서 부품을 떼서 이 비행기에 또 달아서 운영을 하는, 예. 돌려막기식의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요. 현장에서 그걸로 인해서 현장 정비사들은 지금 사기가 엄청 지금 저하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지배권 또 뭐 금호타이어 인수 이런 데 돈을 쓰느라고, 그렇죠. 필수적인 정부 쪽에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여력기라는 게 스페어 비행기죠, 결국은. 그렇지, 이를테면 스페어 비행기인 거죠. 그런 스페어 비행기가 있어야 일정 시간 비행한 비행기는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고, 네네네. 부품이 부족하니까 돌려막고 있다는 얘기고, 네네네. 그게 아주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게 다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비사들하고 인터뷰를 잠깐만 하게 되면, 예. 바로 그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노조 차원에서도 계속 해도 결국은 뭐 회사 쪽에서는 돌아온 얘기가 없었다? 네네. 그래서 그 비근안에로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들이 대량적으로 지금 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대부분 지금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수명이 지금 뭐 회사 사표를 쓰고 다른 이직을 하게 됐고, 예. 그런 업무 스트레스, 그다음에 비행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는데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걸 정비사들에게 책임 몫으로
이제 지금 현재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 예.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아시아나 항공 측이 볼 때는 말이죠.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하면 안전 네네. 우려 때문에 승객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수 있다 해서 법률적 대응도 가능한데 혹시 네네. 뭐 충분히 자신 있으십니까, 김영수 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 얼마든지 회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입장 자료들을 통해서 좀 반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정비사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기내식 오늘도 완전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네, 아마 지금 하지만 기내식 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 차분히 대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거는 기내식도 문제가 되지만 예. 정비 쪽의 안전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기내 서비스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좀 통화도 해보시고 그랬죠. 지금 뭐라도 하던가요? 예, 손님들을 일단 응대를 해야 돼. 제가 많은 분들하고는 통화도 안 됐고요. 예. 많은 승무원들하고는 통화를 안 해봤지만 지금 이제 한두 분의 승무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 그렇죠. 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지. 예. 승객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정비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일이 아니니까 예.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비행기를 운행해야 하는 기장, 부기장 이런 분들도 식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네, 제가 알고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아시아나 네네. 측의 반응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시아나 항공의 전직 노조 간부 김영수 씨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그 비대위원장 후보 40여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더라고요.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이 방향 가지고 논쟁이 많지만은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거명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안상수 의원입니다. 예. 전 창원시장 한나라당 대표 지낸 분 말고 인천시장 지낸 안상수 의원인데. 인천의 안상수 보통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한 40여 명의 후보군 중에 대여섯 명을 추린 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다음 주 한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여러 곳에서 이전 총재를 추천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이전 총재가 이회창 전 총재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간판은 이회창 전 총재입니다. 89년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창당이 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직후에 신한국당이 됐죠. 예. 그때 성격이 꽤 바뀌었고 그리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이 그 이기택 조순의 꼬마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한나라당이 됐어요. 예. 그때 대선 후보가 이회창 전 총재였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근간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보수의 대표적 인물로 이회창 전 총재를 꼽는 사람은 많죠. 그렇죠. 대선 후보 2번 나섰다가 아깝게 패배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한국 보수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 카드가 성사된다면은 당내 장악력 원조 보수 결집이 가능할 겁니다. 이회창 전 총재한테 맞설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 하지만 과연 파괴적 혁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컨셉에 맞을 것인가. 나이도 80을 이제 훌쩍 넘겼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들하고 이름이 김형호, 박관용,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장집 교수 다 나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송호근 교수, 김병준 교수, 도올 김용옥 선생,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 김종인 비대위원장, 소설가 이문열 씨, 이렇게 수십 명. 예. 맨 앞에 언급한 김영호, 박관용 이런 분들이야 그쪽 당 출신의 국회의장 지낸 분들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정미 헌재재판관은 뭐 방금 기사 보니까 내 이름 좀 뺐으면 좋겠다. 거론하지 그렇죠. 말아달라 이러네요. 최장집 교수도 농담 아니냐. 네.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올 김용옥 선생 이름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과연 이분들이 적합한 카드냐는 둘째치고 이게 지금 안당수 의원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다 이랬는데 왜 이런 이름들을 밖에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한국당은 라인업을 쭉 꾸린 다음에 먼저 삼고초려에 나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조금 여론을 떠보는 거겠죠. 예. 아, 이런 사람은 정말 괜찮지 않냐라고 있으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 이런 건데 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수십 명 나오는 게 뭐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인물인데 예. 막 던진다 이런 인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냥 막 던진다. 예. 그러면 사실 영입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유한국당이 참고할 수 있는 두 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좋은 게 뭐예요? 자, 한국당에서도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 컨셉은 김종인 컨셉이다. 뭐 정권 다 준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때 이제 저 안철수 전 대표 탈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해가지고 위기 탈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떻게 했냐? 문재인 대표가 자택에 수차례 찾아가고 그 부인한테도 읍소를 하고 또 뭐 손혜원 의원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막 비밀리에 동원해가지고 온갖 공을 들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 김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했고 그 부인도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드리라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영입에 성공하는 거다. 비밀리에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그게 좋은 사례고. 그렇죠. 나쁜 사례는요? 홍준표 대표 시절 지방선거 때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와 우리 카드 다 있다. 이러면서 뭐 부산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서울에서는 홍정욱 헤럴드 경제신문 회장, 뭐 오세훈 전 시장 이름 막 꺼냈잖아요. 근데 다 안 한다고 그랬죠. 아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그쪽에서 이야기 들은 적도 없다. 네. 그러니까 안 한다. 예. 본인들 의사도 묻지 않고 먼저 꺼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이 안 좋은 나쁜 전례식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전략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그렇게 막 그 거론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을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면 혹시 모르죠. 아니, 그렇다면은 다행이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 거론된 분들은 들러리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럼요. 인심이 있는 거죠. 참,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이 많이 검색해본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검색된 인물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앞서 사이다 코너에서 소개된 이회창 전 총재 이름 오후 들어 북상 중인데요. 일단 비대위원장설에 불쾌했다고 하니까 그만 검색하는 걸로. 네. 네. 다음은 허재 감독 또 한준희 KBS 해설위원 양혜원 씨 이렇게 꾸준히 검색되고 있습니다. 허재 감독은 그 남북통일농구 감독이라서죠?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에 포함돼서 남녀 농구 선수들과 함께 방북한 건데요. 허재 감독은 선수로 평양을 찾았을 때도 설렜지만 15년 만에 감독으로 가니까 감회가 새롭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허 감독의 부친이 북한 신의주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 방북길에는 허재 감독의 두 아들 태극마크를 달고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북통일농구 1999년 9월 평양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서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다시 열렸고요. 2003년 10월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예. 이번 농구 경기는 4일 혼합 경기, 5일 친선 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개최해서 모두 4차례 진행된다고 하고요. 허재 감독을 비롯한 방북단은 오는 6일에 귀환합니다. 이건 중계 안 해줍니까? 아직 불확실합니다. 중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지만 방송팀은 간 상태입니다. 그다음 한준희 KBS 해설위원이 왜 그 검색대에 자꾸 올라갔어요? 월드컵 벨기에와 일본전에서 해설을 편파적으로 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아하. 경기 해설이 듣기에 따라서는 벨기에에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한 해설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능을 숨길 수 없었다. 패한 팀에게는 미안하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본능을 숨길 수 없다는 얘기는 일본이 미웠다 그 말이죠?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벨기에와 일본 경기를 중계하면서 샤들리 선수가 결승골로 일본을 3대2로 꺾었죠. 그러자 한준희 해설위원이 샤들리 선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왜 교체 투입됐느냐고 했는데 사과한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계는 아주 내용이 충실했다면서요? 원래 한준희 해설위원 하면 논리정연한 해설로 유명하잖아요. 이번 중계 역시 작두탄 해설이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좀 편파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양혜원 씨 검색된 거는 그 가해자 구속된 그것 때문이죠. 네, 검찰이 오늘 양혜원 씨의 노출 사진과 관련해서 양 씨를 촬영하고 추행했으며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양혜원 씨 이름이 다시금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 사건 자체가 피해자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가해자 이름도 밝혀라라며 해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 언급했다면서요? 그건 또 어떤 계기입니까? 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 운동의 외침까지 쭉 망라하며 국민들께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한 건데요. 네.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검색어가 눈에 띕니까? 뿌라삐룬이 북상 중인 가운데 태풍 경로와 부산 및 제주 상황을 검색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뿌라삐룬은 오늘 오후 9시경이면 부산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 초속 25m가 넘는 강풍에 해안가 일부에서는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물길과 바닷길 모두 막힌 제주의 경우에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태풍특보가 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오후 9시경에 부산 지역에 가장 가까이 간다. 지금부터 몇 시간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꼭 초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은요. 네. 그다음 검색어는요? 태국 소년들인데요. 실종된 지 열흘 만에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 12명 그리고 코치 1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6월 23일에 태국 치앙라이주의 한 동굴을 탐험하다가 홍수로 불어난 물 때문에 동굴에 갇혔는데 영국 잠수부들이 열흘 만에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동굴 밖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11살에서 16살 정도의 어린 소년들인데 동굴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5km가 넘는 거리를 잠수하고 또 헤엄쳐서 나와야 탈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km 잠수 헤엄? 네. 아이고. 그래서 일단 태국 당국은 4개월분의 식량과 의료 지원을 먼저 한 상태고요. 잠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잠수 교육 시켜서 잠수 수영으로 데리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오늘이 세계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이라면서요? 네. 오늘 비닐봉지 얼마나 쓰셨는지들 모르겠는데 생각만으로 쓰지 말아야지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안 쓰는 날 공개된 사진인데요.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해질녘 새떼가 날아가는 것 같은 풍경인데 사실은 비닐봉지죠. 그렇죠. 이 사진을 디지털 합성으로 만든 사진작가 알랭 들로메는 아름다우면서도 마치 어딘가를 침공하는 듯한 새떼의 모습으로 세계의 플라스틱화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예. 비닐봉지는 소비사회에 오염된 지구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관련된 사진들이 이거 말고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사죄 없이는 죽어도 온전히 못 죽어. 세상은 안 바뀌어도 우리는 바뀌겠지. 우리는요 홀몸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인기라. 이겨야죠. 이겨야 할매들 본이 풀리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네,
방금 들으신 소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허스토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일요일 이 위안부 김복득 할머님 세상을 떠나셨죠. 이처럼 일본군에 동원된 전쟁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자, 이 허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는 일본 법원에서 일본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낸 관부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영화 허스토리를 연출한 민규동 감독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먼저 관부 재판이 뭔지부터 좀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관부 재판은 92년부터 98년까지 6년 동안 23번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예. 그 시모노세키에서 재판이 있었고요. 시모노세키가 일어로 하관이라고 하는데요. 하관의 예. 관자랑 부산의 부자를 따서 관부 재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관부 연락선이 있었죠. 지금도 옛날에. 있죠. 네.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특히 부산에 이제 한 여성 사업가가 진짜 원고단을 10명을 이끌고 원고단 10명. 네. 위안부 피해자 3명 그리고 근로정신의 피해자 7명을 합쳐서요. 그 총 10명의 이제 원고단들이 예. 일본 정부를 피고석에 앉히고 예. 재판을 벌였고요. 그 1심에서 좀 유의미한 일부 인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국가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입법 부작위의 이유로 그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30만 엔씩 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일본 정부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요. 30만 엔씩 정부가 배상하라? 정부가 각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해라. 아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패소했고요. 바로. 그게 1심이었죠? 네, 1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심 가서는요? 2심은 히로시마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일본 정부 항소로 다시 패소가 됐고요. 2003년도 최고재판소에 가서는 이제 모든 재판이 다 이제 기각되면서 결국은 패소. 네, 결국은 패소가 최종 됐죠. 확정은 패소이지만 네네. 그래도 시모노세키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네. 유일하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 이거로군요.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일본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인용됐었고요. 일본 정부가 깜짝 놀라서 바로 유감 표명하고 항소를 바로 했었죠. 네. 이거 말고도 사실 특히 근로정신대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소송들을 제기했어요. 네, 이후로도 소송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도 대법원 계류 중인 소송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계속 일본 법정에서는 패소. 그렇죠. 그렇죠. 한국 법정에서는 일부 대법원 확정까지 승소를 받아낸 것도 있습니다. 네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네. 하지만 일본에서는 처음부터까지 쭉 패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일부 승소한 게 있었군요. 네, 아주 유의미한 기억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요. 네, 역사 한 페이지에 아주 제대로 된 기록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민 감독님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그 1940년대 배경의 위안부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었는데요. 번번이 좌절이 됐었고, 이걸 누가 보냐 많이 불편하다라는 맥락에서 3년 정도 전에 다시 한번 너무 빨리들 돌아가시니까 좀 다급한 마음에 다시 시나리오를 좀 완성했었고 많은 자료와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증언집들을 살펴보다가 아주 그 자료집 기퉁이에 있는 작은 이 재판 기록을 발견하게 됐고요. 재판의 유의미성도 있었는데 그 재판을 주변에서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원고단 단장이 아직 살아 계셨고 그분이 아직 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 재판 기록을 유네스코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아서 이제 그분 시점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네, 시작해 봤었죠. 그 원고단의 단장이라는 분이 이제 문정숙 씨. 문정숙이라는 캐릭터로 영화에 등장하고요. 김희애 씨가 연기를 했죠. 네네, 그렇죠. 그 이분은 뭐 하던 분이었어요 원래? 여행사 사장이셨고요. 그 이전에는 그 교육자로서 대학 시절에 또 있었고 이후에 부산에 와서 그 여성의 전화를 처음으로 만들고 성폭력 상담소를 또 처음으로 만들고 많은 여성의 전화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면서 그걸 확산시킨 여성 운동가로서 책을 7권이나 쓰셨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이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생관광의 실태를 발견하고 너무 놀라셔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 소식을 알게 되고 일본을 직접 찾아가서 자비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재판까지 또 관여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소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도와준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이거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해 봅시다. 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동경에서는 그 위에도 아주 유명하신 활동가 위안부 분들이 소송을 하고 계셨고요. 네. 이분은 이제 부산 지역에 아직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또 찾아서 그 무료 변론을 하고 있던 태평양 지역에 무료 변론을 하고 있던 일본 변호사들 찾아가서 재판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해서 설득 끝에 그 변호사들과 함께 재판을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시모노세키로 재판을 했던 게 아주 유효한 전략이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동경 심장구를 노렸었는데 많은 징용이나 위안부나 많은 피해자들이 시모노세키로 끌려가서 흩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의 상징성을 살리고 또 비용도 좀 아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시모노세키에서 열자고 고집하셨고 동경에서 하자고 일본 정부가 첫 재판 2주일 전에 또 재판 연기 신청을 했었는데요. 6개월 동안 시민사회 탄원서를 얻어가지고 결국 그 시모노세키 재판을 지켜냈고 거기서 6년 동안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왔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뭐 무료 변론을 도와주시는 법조인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부산에 살면서 계속 그 시모노세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 돈을 다 그분이 댄 거예요? 그렇죠. 그 본인 제가 직접 인터뷰했을 때는요, 뭐 티켓 한 장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고 후원회원들과 함께 소소한 지지를 받으면서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사실 1965년에 그 한일협정 이후에 이제 정부는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 한일 협정으로. 네, 그래서 그게 개인 의미로 결국 그렇죠.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도 다 이분과 후원금으로 청단했고 정부는 일절 지원이 없었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부산에 살아 계세요? 네, 지금도 92세 노령으로 92세? 네, 조그만 역사관 만들어서요. 역사관을 만드셨어요? 재판 기록을 거기 찾아오는 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고 유네스코의 그 재판 기록을 등재하기 위해서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죠. 예, 한때는 여행사에서 돈 많이 버셨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역사관 하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역사 기념관만 사비로 만드셔가지고요. 예. 그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 재판 98년 그쵸. 끝났으니까. 그죠? 오래됐죠. 그 가서 인터뷰하실 때 그 옛날 기억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주 기억들이 생생하시고요. 지금도 정말 그 뭐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굉장한 강렬한 정말 의지가 아니고는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사시는 것 같았고요. 근데 어느 회한에 이런 목소리도 내시긴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회한? 그다지 변한 게 없고 그렇죠. 여전히 사회제를 받아내지 못했고 할머니들은 떠나시고 물론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고 제 영화 속에서도 후회하지 말라고 많이 위로하는데요.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규동 감독은 이 영화를 철저히 그 재판 진행 과정 중심으로 쭉 그렸죠. 네네. 그리고 과거에 이 할머니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화에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까? 네.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스타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말하기의 힘인데요. 말하기의 힘. 네, 여성의 그 인생을 건 용기, 그 용기를 바탕으로 한 증언의 힘을
관객들이 느껴봤으면 하는 건데, 왜냐하면 네. 증거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로지 증언만으로 그렇죠. 우리 진실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증언을 이제 표현할 때 쉽사리 이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 그 가장 힘들었던 어떤 폭력의 순간을 재현함으로써 그것이 그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관객들을 데려오면서 이제 강박적으로 반일 감정의 이제 공분을 쉽게 자아내고 실제 피해의 양상은 그 단순한 그런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이 피해 양상들이 있는데요. 아하. 그래서 이미지에 호소하는 것보다 증언 때 그 눈빛과 목소리와 떨림 예.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하나의 플래시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말하기의 힘, 그 증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네. 그려봐라. 네. 내가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그 피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봐라. 그거군요. 그 맥락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10대 때 당했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호소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런 고통을 겪었었는데 네. 이제 돌아와서 예. 우리나라 사회가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 그렇죠. 수치심을 느끼고 살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 견디고 살아온 50년의 세월의 짐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그 고통이 그 용기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전달하고 주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재현 장면이 이번 영화에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뭐 또 의미가 있는 예, 표현일 수도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일본군에 끌려가 당한 그 피해뿐 아니라 50년 인생의 무게, 네. 역사의 무게, 네. 그 전체를 한번 느껴봐라. 네. 그건 다 그려줄 수가 없잖아요. 50년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김혜숙 씨가 배우 그 피해 할머니 역할을 하셨죠. 네네. 연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뭐 기사를 보니까 네네. 민규동 감독이 자꾸 울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 우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워낙 연기야 원래 완벽하신 분이라 네, 네. 연기 걱정은 없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부담스럽게 본인이 과연 이 인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까라고 걱정하면서 오셨고 저는 네. 왼손으로 연기해 주세요. 워낙 잘하시니까라고 좀 더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년의 그 그늘 속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이입을 하셔서 예. 너무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가 너무 계속 이렇게 누르는 게 아주 힘든 작업이었고 제가 오케이 컷을 하면은 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면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고 아이고. 계속 그렇게 있으셔서 아마 힘드신 점이 참고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모든 순간이 눈물로 점철된 건 아니니까요. 일상이. 네, 그래서 네. 관객분들이 강요받는 느낌이 없도록 잘 절제하자라고 해서 촬영 네. 끝나고 이제 알으셨죠. 하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관객들은 들으면서 담담한 표정을 보면서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선동이나 홍보를 위해서 쓰인다면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의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김희애 씨나 김혜숙 씨 영화 찍으면서 감독한테 뭐라고 하던가요? 김희애 우리 선배님은 이제 신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제가 워낙 쉽사리 칭찬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기대되는 어떤 연기 영역 밖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기 때문에 예, 예. 부산사투리나 일어나 그리고 욕설과 그다음에 정말 남자 못지않은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역할 그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 본인에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네, 네. 또 김혜숙 선생님은 다른 많은 배우들과 함께 진정성 있는 진심 있는 가식 없는 연기를 하느라 너무 집중하셔서 몸이 실제로 아프셨고 예, 예. 분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분들의 고통이 저한테는 사실 좀 행복한 순간이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 민규동 감독은 이 영화는 위안부 영화가 아니다. 여성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딱 두 별이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성 영화로서의 그 어떤 새로운 관점 하나를 더 관객분들이 봐줬었으면 했던 거는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가 뭐랄까 민족의 희생양 뭔가
그렇게 총체적으로 환원화된 어떤 대표적인 고통의 영역으로 그냥 상징화된 단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피해자 상해에 대해서 입체적인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족주의적 시선으로 이제 봐왔던 반일 감정의 공분을 위해서 쓰였던 접근 말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개별 여성으로 보면 그 피해자 상은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위안부상과 다른 접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여성으로 본다는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화 속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고 실제 그 주변에서 그 도와줬던 많은 여성분들의 연대가 재판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해내지 못했지만 같이 이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동시대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여성들이 맞닥뜨린 이 구조적인 모순과 폭력 속에서의 불합리란 지점은 그렇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비슷한 영역의 일이라 그 지점을 좀 더 강조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들한테는 이 영화를 보고 이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실 여기서 세상은 안 바뀌어도 우리는 바뀌겠죠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실제 뭐 사제의 전망을 이렇게 밟지 않고 할머니들은 돌아가시는데요. 지금까지의 투쟁이나 이 뭐 용기들이 헛되고 의미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성숙해졌고요. 우리가 바뀐 만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세상은 안 바뀌어도 우리는 바뀌겠죠. 우리가 이미 좀 바뀌고 있죠. 또 바뀌어 갑시다. 이런 거로군요. 네,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그만큼 바뀌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허스토리, 뭐 그자 그대로 그녀의 이야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민규동 감독이 95년에 데뷔할 때 영화 제목이 허스토리였다고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95년도에 단편 영화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시몬누드 보부아르의 그 제2의 성의 허스토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허스토리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얻은 이제 아이디어라는 뜻이고. 그래요? 헤로도투스가 이제 쓰면서 역사란 뜻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 70년대 후반에 그 이제 허스토리하는 신조어가 생기면서 이제 단어의 이제 미국식 이제 외양을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 즉 남자들이 주로 역사의 중심에서 역사들을 많이 기록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라는 이유로 그 신조어를 만들었고요. 허스토리는 실제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뜻은 역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요? 영화 속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제가 단편 영화 때는 레즈비언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뤘었고 이번 영화에서는 진짜 직역하자면 역사라는 제목이고요. 그러네요. 위안부 할머니 혹은 이 문정숙 캐릭터 혹은 그걸 지지했던 많은 여성들 그녀의 이야기들과 현재 진행형인 역사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시간의 이야기라는 맥락으로 제대로 된 의미가 이번에 사는 것 같아서 다시 과거 제목을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저처럼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도 사실은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히 이해하신 거긴 하죠. 아니, 역사라고 하는 뜻이 허스토리에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저는 그냥 그녀의 이야기 이렇게 식으로 그냥 영어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건 우연이군요. 95년 데뷔 작가 이번 영화의 제목이 같은 것은. 제가 그때 한번 썼던 제목을 지금 다시 떠올려보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 제목 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많은 관객들이 들어옵니까? 또 스크린은 많이 확보했어요? 요새 막 블록버스터 영화가 워낙 많아가지고. 스크린 많이 열세고요. 보신 분들 반응은 뜨거운데 아직은 많은 관객분들 초대하지 못했고 좀 더 긴 시간 이제 좀 상영이 돼야. 스크린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블 영화가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아이고. 마블 영화들 문 열기 전에 빨리들 가서 봐야 되겠네요. 같이 많이 보시면 좋죠. 여러 영화들. 동시대 여성성을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그런 계기로 삼을 만한 영화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이 영화의 이 엔딩 크레딧 삽입곡
같이 좀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우림의 영원히 영원히 듣도록 합니다. 우리 민규동 감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의 손을 꼭 잡고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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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라라라라 사라지지 마 흐려지지 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있어줘.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만신창이 경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송영준 경총 부회장이 해임이 되고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의 혼란 때문이죠. 오늘은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송영준 부회장 해임 결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상 조직을 총괄하는 경총 상임 부회장이 회원사 표결로 해임 처리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고요. 처음이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노동부 국장 출신이라는 뭐 경총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력의 부회장이 해임됐다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407개 회원사 가운데 233곳이 임시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170개 사는 회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해서 63개사가 이제 회의에 실질적으로는 온 것이고요. 이 중에서 송영준 부회장 해임한 찬성표는 224표로 가기로 된 거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온 셈이죠. 해임 사유는요? 파행적 사무국 운영, 뭐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 및 회장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 및 명예 실추 뭐 이런 게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할 때 노동계하고 입장을 같이 했다라는 점하고 또 사무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 등 이제 가리키는 이제 말들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 국장 출신이다라는 점에서 좀 불신이 있었다 이런 점을 또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또 경총에 오래 있던 분이죠. 이동웅 전무. 이 사람도 그만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동웅 전무는 송영준 부회장이 오기 전에 차기 부회장으로 유력하게 꼽혔던 인사인데 지금 사무국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송경식 회장이 얘기하기를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웅 전무의 경우에 최근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사임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비자금 의혹은 뭡니까 내용이? 송영준 부회장 이전에 김영배 부회장이 14년간 장기 집권을 해서 경총이 뭐 김영배 왕국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시기 동안 사업 수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상여금 쪼로 줬다 이런 보도가 이제 한겨레를 통해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김영배 부회장 측은 일부 규정을 못 지키고 좀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총에도 무슨 사업 수익이 있습니까? 이게 뭐 연구 용역 이런 얘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가 성격의 어떤 자문료 이런 거거든요. 아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를 대신해서 경총이 노조와 단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8억 4천만 원 넘게 받은 사례가 있고요. 예. 또 LGU+나 SK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뭐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이제 삼성이었던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삼성전자도 경총한테 교섭권 위임해놓고 배후 조정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지난 2월 달에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응 마스터 플랜 문건이 확보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경총이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계속 교섭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전수를 조율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업 수익 부분도 이게 결국 리베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련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총이 교섭권을 위임받는지 이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경련이랑 경총이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5.16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부패한 기업인들을 막 잡아갔었는데 일본에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러지 말고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테니까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합의를 해서 만든 게 1961년에 만든 전경련이죠. 예. 그래서 전경련은 주로 정부를 상대하고 좀 정책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온 것입니다. 경총은요? 경총은 1969년에 섬유노조와 대한방직협회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해서 일신제강, 전남방직 이런 전경련 회원사 일부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관계에서 주로 사측을 대표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익단체 역할을 해온 것이죠. 예, 예. 2007년에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같은 게 이제 경총이 주장해서 생긴 대표적인 이 독소 조항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어쨌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경총도 변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련은 주로 정부를 상대하는 곳이고 경총은 노사관계에서 재계를 대변한다. 그랬었죠.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일단 실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좀 하루를 지낸 풍경을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기업별로 상당히 다양할 텐데 우선 첫 번째 소개할 항목은요. 이 노동시간이 짧아지니까 좀 임금 구성이 달라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포괄임금제 폐지 부분입니다. 네이버와 위메프의 경우에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산정을 해서 연봉에 그냥 다 포함시키는 이런 방식이죠. 예. 이게 결론적으로는 연장 근로를 아무리 해도 이제 받는 돈은 똑같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을 하면 어차피 노동 시간을 계산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폐지한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폐지하면 연봉이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고정된 수당 이 부분을 그냥 뭐 말 그대로 없애게 되면 실질적인 연봉 삭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예.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나 위메프 등의 경우에는 애초에 고정연당 수당에 해당했던 부분을 좀 임금 이 부분을 기본급에 산입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연봉의 하락 효과는 없애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요. 예. 또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 근로에 따른 수당도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업엔 약간 부담인데 이런 결정을 좀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컴퓨터를 자동으로 꺼지게 만든 그런 회사들이 많다면서요. 일명 PC 오프제라는 건데요. 언론에 등장한 어느 대기업의 사례를 좀 보면은요. 5시 반이 되면 컴퓨터에 이제 30분 후에 컴퓨터가 꺼진다.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거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좀 주변 정리를 해라. 이런 음성도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퇴근 준비를 시작을 해서 6시 땡 치면 이제 집에 간다. 이런 개념인데요. 물론 이 화면에서 연장 근로를 뭐 신청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일을 더 해야 돼서 10분 간격으로 재부팅한다는 뭐 부작용 사례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유연근무제를 다양하게 도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대기업들이 일부 부서 등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이런 거를 도입해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은 한 달 범위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이 노동자가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죠. 예. 그리고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는 기자나 연구 업무 종사자처럼 사용자가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 수행 방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직정한 경우에 그냥 이제 일정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노사가 서면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뭐 재량근로제 설명하면서 지금 기자 얘기했는데 언론사들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실적으로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30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금 1년 유예시켜준 그런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신문사는 올해 이제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토요판 발행을 없애버리는 걸로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고요. 또 수습 기자들의 경우에는 심야까지 경찰서를 순회 취재하고 아예 뭐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하는 이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자들의 특성상 또 취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모로 아직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물론 다른 분야도 뭐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아니겠습니까? 제도의 취지를 지키는 방향으로 모두가 좀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만약 이걸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느냐 마느냐 단속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정부 내 혼선이 있다면서요?
이 6개월 계도 기간을 일단 두기로 했는데 노동자가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9일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도 기간에도 위법 행위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법적 처벌은 강화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면 사용자가 고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고발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는 또 처벌 유예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여기다가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를 이제 3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6개월로 늘려준다. 이런 주장을 이제 뭐 경제부총리 등은 하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좀 입장을 통일을 해줘야 혼선을 줄일 수 있는데 약간 걱정이 좀 됩니다. 정부부터 빨리 정리해야죠. 그렇죠.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러섰다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국경에 난민 심사시설을 만들고 다른 국가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사람들을 해당 국가 협의해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정부 내에서 합의가 안 되다가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간신히 이제 합의에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참 유럽의 난민 문제 우리가 좀 곰곰이 들여다볼 대목이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는 좀 우리 일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주도의 예멘 난민 때문에 국내에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신에서도 혹시 이 논란 소개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나요? 네,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주요 이슈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 이 난민 문제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오래된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신들도 이제 한국에서의 난민 문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6월 29일 보도에서 한국인들이 가짜 난민은 떠나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하, 트럼프를 따라하고 있다? 네. 블룸버그는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마치 미국과 유럽 간의 이민 논쟁과 비슷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이민 논쟁?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관련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좀 부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유럽이 이제 난민 문제 해결을 놓고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맞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유럽인들 적어도 다수의 시민들과 여론 주도층의 경우는 난민 문제 같은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만 위임되거나 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책임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네. 하지만 결코 해결책이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지만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난민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피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서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유력 정치 세력들도 사실 난민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민 문제를 책임 방기하기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럽 언론들의 경우에 현재의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난민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 이 문제로 인해서 한국보다 앞서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을 바라보는 이 한국인들의 시선 여기서 좀 착잡하고 복잡한 그런 정서가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로 다양한 고민을 떠안고 있는 상황을 한국은 그러니까 우린 저길 가지 말자 이런 식의 이제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진 한국이라면은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유럽과 고민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정서가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언론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우리 사회 안전 문제, 정체성 혼돈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난민을 마구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도 유럽처럼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이 아직은 좀 많은 상태예요. 그렇죠. 예. 과반수를 넘는 것 같죠. 예. 그 외신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그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공포 그 뒤에는 가짜 뉴스들이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들 예멘 난민들이 그러니까 유엔이 지정한 우리 시대 인류가 만든 가장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정확한 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들을 가짜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네. 그 이 일자 뉴욕 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관용적이지 않았지만 몇 명 안 되는 예멘인들이 입국했다고 해서 국가적 분노가 촉발됐다는 사실은 이곳에 그 외국인 혐오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지만 연민 그리고 인도주의적 본능은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런 성향의 상당 부분은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정부에게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블룸버그 통신이 볼 때 예멘 난민은 정말 위기로부터 탈출한 사람인데 네. 별 확인 절차 없이 저 사람들은 젊은 남성들이니까 직장 보고 왔을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 그렇죠. 여기에 그냥 우리가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 폐쇄적인 사회 구조 이런 걸 지적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외신들이 그 몇몇 되지 않는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뉴욕 타임스는 2017년 한국에서 난민 지위 신청자들이 전체 인구의 0.02%인데 반해서 신청자가 예. 독일의 경우는 0.24%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10배가 훅 넘네요. 넘죠.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1일자 보도를 내놨는데 독일은 지난해에 18만 5천 명 그리고 유럽이 난민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해 2015년이죠. 그때는 99만 명을 수용을 했던 데에 비해서 한국은 지난해에 난민 인정자가 121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딱 들이대면 정말 이거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확한 그 지적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 비해서 이제 국제 문제에 너무 한국이 인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언론들이 모두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유럽의 고민을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자 이런 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이기적인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그런 식의 역지사지 말고 어떤 다른 방향의 역지사지를 고민할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도 과거에 큰 난민 유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1948년도 제주 4.3 사건 이걸 언급하는 건데 당시 많은 제주도 주민들이 정부의 학살을 피해서 일본으로 보호를 요청했던 사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 역시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동정심이 결여된 듯한 한국인들을 향해 던질 보다 적절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지적이 조금 좀 따갑고 우리가 되새겨볼 지적들이 참 많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폼페이오가 다시 평양에 간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외신 보도를 좀 정리해 봅시다. 네, 그 미국 뉴욕 타임스가 2일자 보도에서요. 이 현재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 프로세스 그 관련해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년 내에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지만 현실은 말처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미국의 지금 정보기관들 그다음에 그밖에 정보 소식통들이 그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 해도 비핵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까지 적게는 20기, 많게는 60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핵무기, 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근데 존 볼턴 보좌관은 1년 내라고 딱 이야기를 했다. 네. 너무 급하다. 현실적으로 그 급한 아젠다에
맞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전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시간 싸움에서 미국이 더 쫓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트럼프의 대통령의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그 싱가포르 회담 직전에 있었던 회담 포기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길을 한번 꺾기는 했습니다만은 미국 언론들은 다시 좀 회의적인 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해커 교수와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의 기고문, 그 트럼프 임기 내에 모든 걸 마치려고 서두르지 말고 10년 계획을 세우라. 이게 이제 그 골자였었는데요. 예. 그 기고문을 뉴욕타임즈가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 단계에서 북핵 해법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가장 권위 있는 계획 중 하나가 바로 그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 팀의 방안이라는 겁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해커 교수의 한 인터뷰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 핵 전문 지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북핵 프로그램의 해체에 더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참고로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커 교수를 포함해서 그 팀은 북한 영변을 수십 차례 다녀왔던 관련 부다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확립이 더 중요하다. 네. 라고 강조한다는 얘기죠. 전문 지식 뭐 이런 건 나이라는 것보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북미 협상 이후에도 북한이 뭐 우라늄 농축을 계속 해오고 있다. 뭐 최근에는 미사일 무슨 그 실험하는 그 건물을 다 지었다. 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쭉 있어요. 네, 외신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2일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건데요. 최근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아직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인 셈입니다. 예. 이 신문에 따르면은 미국의 여러 정보 소식통들은 북한이 여러 곳에서 핵 연료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시 해법은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북한 압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내에 계속 이런 주장이 있어 왔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당근만 챙겨가고 실제 비핵화는 안 할 거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앞서 뉴욕타임스 경우처럼 좀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주장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의 대화 제의, 그다음에 그걸 수용, 합의, 그다음에 북한의 합의 불이행한다 이렇게 미국이 평가하고 파기되는, 그러니까 90년대 그 북미 간의 핵 폐기 그 합의 실패, 그 당시와 판박이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북한은 미국이 침략하지 않겠다는 그 체제 보장 약속 전까지는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사실 여러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북한을 다시 또 제재와 압박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방산업체와 네오콘이 바라는 그대로 되돌아갈 거라는 예. 그런 우려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예. 그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반응, 사실 여기에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이죠? 미국의 이게 정치 전문 일간지죠. 폴리티코라는 그 일간지가 2일자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은닉하려 한다. 이런 내용의 정보기관 보고서에 대해서 존 볼튼 보좌관이 별로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옮겨드리면은,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대미 협상 패턴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팀들 중 누구도 그 환상을 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존 볼튼 보좌관이 그러니까 말을 했다고. 과거에 될 듯하다가 또 빠그러지고 한 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볼튼 보좌관은 미국의 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여러 번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폴리티코 신문이 전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네. 한국도 미국도 이미 행동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한미연합훈련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서 뭘 받아오는지 정말 주목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부분 국가들이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 가능성에 이제 기대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독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죠. 네. 일본의 현 정권은 이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없어지고 또 이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체제에 균열이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려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기고문이 2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1, 2면에 실렸습니다. 예. 한때 역사 종말론으로 주목을 끌었었죠. 우익 사상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아이고, 언제적 후쿠야마 교수인데 또 기고문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후쿠야마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외교 교섭에 의해서 명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렇죠. 후쿠야마 교수는 북한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핵무기는 그 북한 정권 수호의 가장 확실한 담보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 둘째로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그 한국과 미국 그 군사의 그 재래식 무기 감축, 그다음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그런 인정 요구, 그다음에 이 핵 기술을 제3국으로 이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 이런 거를 앞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네. 이건 조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좀 잘못 읽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쎄, 좀 후쿠야마 교수가 물론 과거의 그 역사 종말론도 이제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가 이제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게 이제 후쿠야마 교수의 이제 그 주장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까지 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이것만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그렇죠. 그럼 일본은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에 있는 거니까, 네, 노출돼 이건 있고.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일부 보수 세력도 항상 주장하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 전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은 미국이 말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후쿠야마 교수는 그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은 이 후쿠야마 교수가 보기에 북한이 회담장으로 나온 이유는 미국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예. 결국 앞으로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하필 또 그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지금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상황이 이제 미국에 유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게 그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인 거죠. 예. 뭐 물론 이런 주장의 설득력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일단 차치하고 그 북미 관계, 그리고 이제 북핵 폐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야마 교수의 그 우려는 국내 일부 보수 세력의 우려와 같은 거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냥 되는 장거리 거죠. 미사일만 없애면 다 된다? 아니죠. 완전한 비핵화를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또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북한과의 그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분들 우려가 다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